안녕하세요, 세리쌤입니다. 2학년 친구들과는 첫 디딤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올라오는 디딤 영상을 잘 보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훨씬 더 풍성한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처음으로 배우게 될 단원은요, 3단원 생각의 차이 단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원, 같은 대상, 다른 생각 첫 번째 소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요, 한식의 세계화라는 주제를 가진 글 두 편을 함께 읽고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쓴이의 관점이 왜 다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 두 편을 읽기 전에 먼저 어떤 틀을 가지고 글을 읽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한식의 세계화라는 제재를 가지고 쓰여진 글입니다. 따라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어떤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필자가 정의하고 있는 한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필자의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주는 음식의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글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게요. 한식의 세계화, 뭐가 해법? 퓨전이 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진화한다. 진화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조금 더 나아지는 것, 발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식도 여러 나라의 음식과의 교류를 통해 진화해야 한다, 발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글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퓨전 요리의 대가 울프강 퍽의 조언이라고 하네요. 울프강 퍽은 어떤 사람이에요? 울프강 퍽은 권위 있는 상을 받은 세계적인 요리사입니다. 자, 이 요리사인 이 울프강 퍽은 오스카상 파티 음식을 직접 주관하기도 했고, 특히 한식, 중식, 태국 음식 등 동양의 음식에다가 프랑스와 캘리포니아의 스타일의 음식을 결합해 창조한 퓨전 음식을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퓨전 음식의 대가니까 당연히 해법으로도 뭐를 제시하겠어요? 그렇죠. 퓨전을 제시하겠죠. 퓨전 요리를 대표하는 요리사가 내놓은 한식의 해법은 역시 뭐다? 퓨전이다. 퓨전이다. 울프강 퍽은 한국 음식은 그 맛이 독특한 데다가 세계적인 음식을 상징할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세계인이 한식의 맛에 거부감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현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요리 철학은 그가 개발한 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네. 수박김치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왜? 외국인들은 수박의 아삭함과 그 달콤한 맛을 더욱더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내려가 볼게요. 이처럼 서로 다른 음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색다르면서도 세계인의 미각을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을 내놓는다면 세계화도 어렵지 않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결국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현지인의 취향과 입맛에 맞추거나 지역 풍토에 적합한 한식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세계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퓨전 한식, 아까 수박김치와 같은 퓨전 한식은 사실 한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한식의 정체성을 잃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울프강 퍽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것도 한식이다. 퓨전 음식도 충분히 한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한식의 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음식과 아무리 결합하더라도 그것은 한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한식이란 무엇이에요? 다른 나라 음식과 아무리 결합하더라도 한식, 줄기로 지웁시다. 한식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나라 음식과 아무리 결합하더라도 많이 변형을 시키더라도 한식의 혼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한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한식을 퓨전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음식과 섞어서 하라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울프강 퍽은 최고의 퓨전 한식 개발 방법도 알려줬대요. 요리사들을 각국으로 보내서 통달하게 하고 배우게 해라. 그러면 음식을 재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넘어가겠습니다. 현지의 문화에도 맞추어라. 아까 어떤 이야기 했어요? 현지인의 취향과 입맛에 맞추거나 지역 풍토에 적합하게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 현지의 문화에도 맞추어라 라고 조언을 하네요. 울프강 퍽은 한식을
외국의 음식 문화에 맞추어야만 세계 음식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자, 그래서 다시 중요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식을 세계화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한다? 음식을 현지인의 입맛에 맞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식습관과 음식 문화에도 맞추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주었습니다. 왜? 음식은 문화니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격언처럼 그들의 음식 문화에 맞추어서 개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로 개발해라? 만찬 코스로 한번 개발해봐라. 또 김치를 전체 요리로 한번 내놔봐라. 또한 프랑스 한식상처럼 한식과 포도주를 좋아해서 인기를 끌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이 끝나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나요? 네, 세 글자로 정리를 해봅시다. 현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지화라는 게 뭐야? 결국 한국의 음식을 어디에 맞춰라? 현지인의 입맛, 취향, 그리고 식습관과 관과 음식, 문화에 맞추어라 라는 거예요. 한식을 이제 결국에는 현지인의 입맛과 취향, 그리고 음식 문화에 맞추어서 퓨전을 해서 바꿔봐라. 그러면 세계화 될 것이다 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필자가 생각하는 한식이란 무엇인지 같이 정리해봤죠. 밑줄 그어봤죠. 관점을 보여주는 음식의 예들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먼저 울프강 퍽이 개발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수박김치. 저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맛있을까? 수박김치.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만찬 코스로 개발해보자. 또는 김치를 전체 요리로 바꿔보자. 또 한식과 포도주를 조합해보자. 자, 이런 음식들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단순히 한식 그대로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좀 외국의 문화에 맞추어서 입맛에 맞추어서 바꾸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글쓴이의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두 번째 글의 제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목이 뭐예요? 한식의 세계와 뭐로 승부해라? 한식 본연의 정체성으로 승부해라. 자, 앞에 글과 주장하는 바가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점점 한식은 없고 세계화만 있는 느낌이다. 뭐가 빠져있다는 거야? 한식 그 자체 원래의 정체성이 빠져있는 느낌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인이면서 한국에 푹 빠져있는 벤저민 주아노는 한식의 세계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골밥상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 이 사람 뭘 만들어 먹었대요? 냉이김치를 만들어 먹었대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네요.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봄이 오면 김치가 떨어져서 더덕, 도라지, 냉이, 쓴마귀 같은 것들로 봄나물들로 김치를 만들어 먹었대요. 냉이는 무치면 못 가고 하니까 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제격입니다. 이렇게 한국 음식 조리법을 줄줄 깬 이 남자는 벤저민 주아노이다. 벤저민 주아노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한국 음식 조리법을 잘 알고 있을까? 이 사람은 한국 문화 음식에 관한 특별 기고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 기고가라는 게 뭐냐면요. 고는 원고입니다. 원고를 쓰는 사람. 원고를 쓰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글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활동하면서 한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이 사람은 한식에도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한식 사랑을 짐작할 만은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입장을 드러내고 있냐면요. 그는 한식의 퓨전화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한식이라는 게 뭐길래 퓨전에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한식이란 우리 민족의 문화와 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한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진짜 한식이라는 건 뭐다?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정통 한식만이 진짜 한식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소박한 밥상만이 진짜 한식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 민족의 문화와 혼이 담겨 있는 것, 그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정통 그대로의 것, 즉 소박한 밥상 이 자체가 한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조언을 하고 있네요. 한식을 대중화할지 고급화할지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식에 뭐가 흔들리지 않는 것?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파스타라는 것은 아주 많이 세계화되어 있지만 이탈리아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세계화의 이탈리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식을 먹을 때 한국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세계화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반대해요? 퓨전이란 이름으로 한식을 성형수술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펼칠 수 있을까? 대신 있는 그대로, 원래 우리 것 그대로, 단 최고의 재료와 전통적인 우리 것 그대로의 조리법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 라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한국 음식을 단순화하자, 먹기 쉽고 간단하게 일품 요리로 만들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 정체성을 없애는 일과 같다. 따라서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을 수출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중요한 주장이 또 나오네요. 한식을 외국인들 입맛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입맛을 어디에 길들여라? 우리 한식에 길들여야 해요. 한식 본연의 모습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우선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소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에게는 불고기나 갈비, 또 인도 사람에게는 나물 반찬 같은 것들을 소개하면서 한식을 세계화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자, 글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전략은 뭡니까? 네, 한식 그대로의 한식 본연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훼손하지 않은 고유의 소박한 밥상 하자, 또는 한국의 정체성을 수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또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한식 뭐였죠? 있는 그대로 단 최고의 재료와 전통 조리법으로 승부를 내라 라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생각한 한식이란 뭐였어요? 있는 그대로의 것,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은 것, 소박한 밥상 그 자체가 바로 한식이다 라는 주장을 펼쳐주었고요.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는 음식의 예로는 뭐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김치 나왔죠? 그렇죠, 냉이김치 소개를 해주었고요. 원래 그대로의 것, 우리 고유의 것, 또는 미국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불고기나 김치, 인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나물 반찬 같은 예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우리 고유의 것들, 잘못 썼네요. 불고기나 갈비, 또는 나물 반찬 같은 것들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글과 두 번째 글의 관점이 아주 다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점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사실 국적도 똑같죠. 똑같이 프랑스인이고 한식을 세계화하자라는 주장의 차이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 방법,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어떤 직업적인 차이점을 가지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요리사라는 이 사람의 직업과 경험, 지식 그리고 가치관이 룰프 강폭의 생각을 좌우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벤자민 조아노도 특별 기고가로서 또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전통이나 민족 문화를 중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가치관의 차이가 아마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데에도 관점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일단 달라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다르죠. 그죠? 한 사람은 얼마나 더 잘 팔리느냐, 더 많이 퍼져나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얼마나 우리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느냐, 문화와 고유의 혼을 잘 지켰느냐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또 이 사람이 경험한
그때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지식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왜 관점의 차이를 보이냐면요, 사람마다 가치관과 경험 그리고 지식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화책 같은 걸 읽을 때도요, 그런 얘기 하죠. 어린 왕자를 어렸을 때 읽은 관점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읽는 것하고 전혀 내용이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읽은 고전 동화책들과 동화책의 내용을 어른이 되어서 다시 봤을 때 그 느낌과 생각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겠죠. 왜 그래요? 내가 자라나면서 가치관도 달라지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더 많은 지식이 쌓여가면서 그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똑같은 사건이나 대상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또는 그 사람의 생애마다 생애의 여러 가지 주기마다 어떻게 관점이 달라지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세계화 방안들도 한번 마련을 해볼게요. 우리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